혹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 책이고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이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 소장용 도서 이래서 뭐 7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책들을 우리가 흔히 소장용 도서라고 부르고 이제 장식용으로 쓰죠. 그런데 이런 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뭐 읽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개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리하고 개소리를 좀 구별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좀 선정해 주십사 건의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책을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이 토머스 사전트라는 교수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듣고는 이 불쉣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소리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이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위에 그림으로 나와 계시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철학과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던데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다라고 해요. 저자는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느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개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개소리와 거짓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왜 개소리를 경계하는지를 언어 분석 기법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트럼프의 막말을 둘러싼 현상을 해석하는 책으로 널리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침없는 화법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현상을 분석하는데 널리 인용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이 책의 제일 첫 문장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소리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토록 개소리가 많은지, 또는 개소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뭐는 갖춰야 한다? 능력은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원장님 지금부터 대답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자, 지금 20 이퀄 20이다. 그러니까 20은 20이다. 맞나요? 네. 맞죠? 아니 왜 긴장을 하세요? 맞죠? 네. 자, 그럼 20은 20이다. 맞나요? 20은, 네. 맞죠? 22는 22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20은 20이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맞잖아요. 위에서 맞다고 했잖아요. 개소리네요. 자, 20은 20이다. 그러니까 22는 20이다. 고로 20은 20이다. 라는 논리가 왠지 굉장히 이 전문가스럽고 뭔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속여서 우리 김 원장님에게 덕을 볼 일은 없으므로 제가 거짓말을 치거나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사기를 쳤거나 김 원장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다분히 내가 뭔가 분석적이고 논리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를 부린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개소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유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막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주변에서 한번 이걸 가지고 오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소리 이러면 이 제자백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제자백과는 일명 춘추전국 시대를 휩쓸고 돌아다녔던 말빨로 먹고 살던 사람들, 일명 그들을 총칭해서 제자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업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돈이나 이런 명예나 권력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체계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치 체계가 붕괴되면 새로운 가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어쩌면 이런 말빨 좋은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는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등용이 되어서 뭐 출세도 하게 되고 벼슬도 한 자리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횡행했던 시절이 이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권력가들을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힘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일종의 자기 세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뱉어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제 이때가 일명 제자백가들이 횡행하던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고, 뭐 공자, 맹자, 노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일명 그 행위를 해서 나름의 세력을 통해서 검증을 좀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 시대의 사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맹상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교토삼굴 이야기 아시죠? 이제 이 양반이 식객이 3,000명이었다 그래. 식객이 3,000명. 좀 놀래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매일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손님 한 사람만 와도 뭐 청소하려 뭐 난리가 아닌데 뭐 3,000명 매일 상주하면서 먹어대고 떠들어대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고 그것도 등급을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숙박도 제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은 흔히 뭐 메타버스다, NFT다, 디파이다, 뭐 또는 4차 산업혁명이다, 기타 등등의 우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정신적, 지식적으로 보면은 가치체계의 붕괴라고 봐야 되죠.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다. 그죠? 이래서 이때 정신 못 차리면 오늘 공자 따라갔다 내일 노자 따라댕기다가 그 다음날 뭐 맹자 따라댕기다가 맨날 이러다 볼 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 책은 매우 적절한 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맥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쓴 협작의 만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이 협작의 만연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 협잡이라는 말, 협잡,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개소리나 허튼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저 책의 협잡이란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 느낌 또는 태도에 대해 특히 허세를 부리는 말 또는 행동을 통해 기만적으로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거짓말에는 미치지 못하는 말을 협잡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협잡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허튼 소리, 쓸데없는 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없는 소리, 헛소리, 사기, 엉터리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협잡이 반드시 기만을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것이지 그 부정확한 진술이 단순히 부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협잡은 기만을 목적으로 한다. 협잡은 그러니까 단순히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의 속성과 매우 어떻다? 비슷하다. 거짓말도 단순히 의도성이 개입돼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우연적이냐 이렇게 말할 때 협잡이나 거짓말 다 공이 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짧은 글인데도 전부 팩트 중심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전형적으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협잡과 거짓말의 공통점은 부정확한 유형의 진술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말이 있죠. 사기친다 할 때 사기라는 것은 그 형법에서 정의할 때 사기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애초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사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거짓말과 협잡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것들을 조금 아시고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언어의 사용은 예외 없이 거짓말이 특성적인 속성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가지고 있다. 거짓말은 특정한 세분 영역을 점유하는 한편 협잡은 이와 겹치지 않는 그 이전의 점들에 위치한다. 거짓말과 협잡은 모두 부정확한 유형의 진술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부정확한 진술의 변종들 사이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언뜻 보기에는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달해 드리지는 않고 있죠. 중간중간에 계속 개소리를 썩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인간이 말하는 이제 허구력은 상상력에 기반을 한다.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죠? 구라력이죠, 구라력. 이제 구라력에 의해서 인류는 발전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다만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스 블랙에서 협잡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답잡을 단순 말하기가 아닌 행동의 범주로도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협잡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협잡은 말 또는 행동으로 완수가 되죠. 예를 들면 사기치거나 개소리 잘 치는 사람은 이거 뭐죠? 액션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스처라 그러죠. 제스처.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강의 잘하는 사람은 제스처가 따라간다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협잡은 행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잡은 대개 허세를 부린다라고 해요. 자, 요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미영 선생님이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자, 윤미영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소리가. 나는
개소리가 허세를 부릴 때는 허세 부리기가 개소리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소리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싶다. 예.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항상 개소리인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동기, 개소리의 동기라는 말, 동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기.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무언가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어떤 사람을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는 필연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를 부정확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 즉 그의 담론의 주제 또는 지시 대상이 되는 사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 대해 부정확하게 진술한다. 당연히 마음도 부정확하게 진술하게 된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 거짓말에 성공하면 속은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것에 속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속게 된다.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제가 돈이 좀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다는 사실에 쏟고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값이 또 쏟죠. 이중으로 쏟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허세를 부리거나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팩트값의 확장을 통해서 뭔가를 또다시 기대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아까 이 책을 소개할 때 제자박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저는 순수하게 이 헛소리나 개소리라는 말을 할 때 어쩌면 이것이 가장 횡행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굳이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신이 뭔가를 좀 더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누가 볼 때는 허세예요. 그죠? 니는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분이 결국에 어떤 이 개소리나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중으로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을 때만 뭐다? 허세고 개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 그죠? 다들 들키고 나면 나는 본질이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구별해내기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어요. 자, 독일 기념일에 정치인이 건국의 아버지들과 그 위대함 등을 과장되게 떠들어댄다. 분명 협작이다. 거짓말은 아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애국심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의도하는 경우에만 거짓말이다. 와, 대박이. 이게 내가 이게 선명하게 기억되죠. 예를 들어 우리 흔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러저러 하셨습니다라고 막 떠들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김구 선생님하고 같아질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싹 빠져들죠.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만약 김구 선생님을 들먹였다면 이건 개소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매일 뭐 합니까? 그 다른 정치인을 팔아서 먹고 살죠. 그래서 일명 먼팔이라고 부릅니다. 뭐 노팔이, 문팔이, 뭐 박팔이 뭐 많잖아요. 이 팔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래? 사람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블랙이라는 아까 협잡의 정의 그 책을 쓰신 분의 설명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개소리의 본질적 특성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개를 해나갑니다. 어때 조금 어렵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이해가 되고 계시면 이렇게 오 한번 해보세요. 잘 못 알아듣고 계시면 개소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소리를 계속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 거짓말은 개소리와 비슷하다.
부주의하게 만든 조잡한 물건이 어떤 면에서 개소리와 비슷하다고 이해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 개소리 자체가 항상 부주의하게 혹은 제멋대로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개소리는 결코 세심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개소리를 지어낼 때 롱펠로가 넌지시 말했던 저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비슷한가 해서 여기 보면 똥과 같다. 개소리는 뭐와 같다? 똥과 같다. 똥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잖아요. 이런 문장을 써낸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똥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드는 것이냐. 수공예로 만든다는 것은 그 만들 때 설계를 하고 막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똥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싸는 게 다잖아요. 그 똥이 뭐 이 된 똥이 나올는지 뭐 아니면 설사가 돼서 나올는지는 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똥이 나오는 거고 계획도 없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다 개소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 개소리를 하는데 세심하게 개소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광고나 홍보 통계값들과 같은 세련된 지인들과 학자들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면 이게 그냥 뭐예요? 만담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통계값이 인용되거나 지식인들이 했는 말이 근거로 사용되죠. 이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가 돼요? 종편에 가가지고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만들고 싶으면 종편에 그 평론하는 사람들을 출연 금지시키면 훨씬 더 조용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 막 그 얼토당타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그 말을 막 뱉어내니까 또 우리 이런 것에 대한 구별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사실인 양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아무리 학구적으로 성실하게 한다 해도 개소리쟁이들이 들키지 않고 교모히 처리하려 든다. 이게 참 그죠? 요즘 이걸로 해서 유튜브에 보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또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통계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인용합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하고 비트겐슈타인하고 둘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이 파니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비트겐슈타인의 개인 교사의 교사.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병문안을 왔겠죠. 이때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편도선을 제거하고 이블린 요양원에서 혼자 한탄하고 있을 때 비트겐슈타인이 찾아왔다. 나는 마치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차에 치인 개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죽는 소리를 했다.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이 대번에 혐오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차에 치인 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차에 치인 개 같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되짚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오버해서 표현하는 그 말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되짚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농담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비트겐슈타인이 과잉 반응을 했다. 왜 불쾌했을까? 파스칼이 차에 친 개의 상태를 몰랐다 해도 거짓말은 아닌데 반면 자기 기분이 좋았는데 그랬다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거짓말이 아닌 부정확한 진술 때문에 비난한 것이다. 파스칼이 자신의 느낌을 차에 친 개의 느낌으로 묘사하는데 그는 그 느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꾀한다는 사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개소리다. 뭐를 기대했죠?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힘들다까지만 말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정을 구하려고 했거나 위로를 받으려고 의도했죠. 여기 이제 과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하고 동그라미를 표하면 이거는 개소리예요. 그죠? 뭐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59.3%만큼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어떻게 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해가 된다는 게 누구는 51%인지 100%인지 70%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냥 다 이해가 된다고 착각을 하게 하죠. 예. 이러면 뭐죠? 저만 개소리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한테 개소리를 한 택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드실 때 맛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60점만큼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100점만큼 맛있어요라고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자, 비트겐슈타인을 불편하게 만든 핵심은 분명히 파스칼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 심지어 그녀가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핵심은 오히려 파스칼이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 할 때 요구되는 제약에 성실히 따르지 않은 채 어떤 사태를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진술은 그것이 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이라면 응당히 그리해야 할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다. 말이 이렇게 저렇게 꼬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그 속에 자기의 어떤 것을 조금 과장되게 하려고 하는 허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허세라는 것을 끌어다 붙일 때 조금 뭐예요? 뭐 통계값을 쓴다거나 객관적인 지식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다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 자, 개소리의 본성을 규명하는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선택적으로 자기는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느냐면 비공식적인 특히 남자들 집단의 토론을 이제 불세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특히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대체로 뭐예요? 다정한 생이. 주로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불세션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체성이나 비공식적 토론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고, 이 핸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 사이에 또 모여 앉으면 그 윤명생님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주로 여자분들 모여서 뭔 이야기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연예인 얘기. 연애 없는 얘기. 내지는 옆집 남편 얘기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불세션은 격렬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토론이 아니고 사적이며 참가자들 말에 전적인 진심이 담겨져 있기가 어렵다. 담겨져 있지 않다. 책임이나 구속이나 없이 자유롭게 목적이나 신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가식이 없다는 점에서 개소리와는 다르다. 또한 진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개소리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건져낸 개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똥을 더럽다고 말할까? 똥같이 깨끗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늘 똥은 더럽다라고 해요. 그것을 논리성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반박을 해보려고 그 답을 여기서 얻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더운 공기는 대변이다라고 이제 이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양분이 제거된 상태, 이것이 뭐예요? 영양분이 제거된 상태에, 즉 영양분의 시체 덩어리가 똥이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영양분이 다 제거되고 그것들이 죽어서 나오는 것들이 똥이에요. 영양분이 시체 이퀄 똥이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보가 제거된,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하죠. 그 공기 속에서 산소만 빼내고 필요한 걸 빼내고 나머지 쓰레기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입에서 아무 무가치한 영양분이 제거된 소리와 공기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개소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항문으로 나오면 똥이고 입으로 나오면 개소리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놈은 공통점이 영양분이 제거된 상태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이 책에서 정리를 합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봐, 스네그 그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의 각 권들은 무엇인가? 그 이름들을 대보라. 나에게 개소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성 알맹이가 빠진 영양가가 제거된 물질, 즉 영양분의 시체 덩어리, 고로 이것을 우리는 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음식 마이너스 영양분 이퀄 똥이다. 곧 똥은 음식의 시체 덩어리다. 네가 먹을 때 음식을 맛있다고 먹었다면 네가 뱉어낸 똥 또한 더럽거나 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지식,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 또는 정보 마이너스 영양분 이퀄 똥이다.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지식의 시체라 부른다. 그래서 입으로 지식의 시체 덩어리들을 뱉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개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소리와 허세의 차이의 공통점은 둘 다 의도성이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속임수 즉 가짜가 개소리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속임수 즉 가짜가 속임수에 좀 더 가까운 것이 개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조품의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허세나 거짓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이조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개소리나 헛소리나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과정의 동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개소리는 진상을 꾸미려고 든다. 개소리는 진상을 꾸미려고 든다. 이게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 참 고민스러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분히 이런 그 꾸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시켜내는 능력,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교수법이라고 하고, 또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뭐죠? 스타 강사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인강이라고 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걸 잘하죠. 그래서
좀 어떨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요즘 너무나 개소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을 정확하게 좀 잘 습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속여서 내가 더 잘났다고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에릭 엠블러의 소설 더러운 이야기에 아버지가 7살짜리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였다.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람들도 개소리에 대해서는 거짓말보다 어때요? 관용적이다 이 말을 해요.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건데 왜 우리 사회에 개소리가 만연하냐? 개소리는 해도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잡아가두든지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처벌을 하든지. 근데 개소리는 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제가 뭐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끝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은 에릭 엠블러 소설 더러운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거짓말은 모욕감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개소리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거슬린다는 표시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어깨 한번 이렇게 으쓱하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끝이잖아요. 모든 행위가 면탈되는 이런.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사실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터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이크가 안 되시나 보네, 그죠? 자, 그러면 달빛과 함께 춤을님이 거짓말쟁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호의를 그 진리의 위장에 가려 아래에 설계해야 한다. 반면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리에 제약받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개소리의 가장 큰 차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값, 참값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소리를 좀 제거하고요. 자,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진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리값과 무관하다. 진리값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개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쳐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진리값과 무관하게 떠들어대기 때문에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말쟁이와 개소리쟁이 중에 누가 더 나쁘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책에서 개소리쟁이가 더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홍보하면서 이 시간을 홍보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취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누가 거짓말하고 그 개소리하고 뭐가 더 나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최소한 이 책의 저자는 뭐예요? 거짓말이 더 나쁜 게 아니고 개소리가 더 나쁘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개소리에 더 관용적이고 거짓말에 더 화를 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하는 소리는 거의가 다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죠? 예,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는 필요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는 필요하면 맥락까지도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거짓말보다는 덜 분석적이고 덜 정교하다. 개소리쟁이의 작업은 보다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임기응변과 꾸며냄 그리고 창의적 연기가 많다. 이것은 공들인 노력의 문제라기보다 예술의 문제다. 그 예술의 문제니까 굉장히 뭐 감각적이고 즉흥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타고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타고난다. 그래서 그 뭐예요?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 그 언론이 아니라 예능인들의 재능은 공적 자산인가 개인의 자산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가지게 된 역량이라면 그것은 개인이 그 결과값을 가져가도 된다. 예를 들면 유재석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유재석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지가 노력을 해서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나길 그래 타고난 거죠. 그럼 유재석이가 버는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사회가 가져가는 게 맞죠. 그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근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저 최홍기 단장님처럼 예술인이시잖아요. 그 저분은 예술 하셔가지고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를 조금 이따 뭐라고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마치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거짓되게 연출한다. 각각의 성공은 얼마나 기만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거짓말쟁이는 우리를 올바른 이해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진실을 모르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신념이 필요하다. 거짓말쟁이도 신념이 필요하다. 개소리쟁이는 자기 말이 맞든 틀리든 그 진리값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막 아무나 씹어대잖아요. 뭐 아무 말이나.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나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충동적이고 난잡하다.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닌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주먹을 끄는 게 관심이에요. 뭔 소리라도 해서 많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면 그게 자기들은 관심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쏘고시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자극적인 어떤 그 썸네일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죠. 그죠? 와서 들어줘가지고 자기 통장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 이거 진짜 요즘 그죠? 이게 참 아시죠? 어떤 부분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이렇게. 자, 거짓말 에세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짓말의 8가지 형태 중 7가지는 오직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해진다. 근데 마지못해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봤다. 오직 거짓말과 기만을 행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 즉 진짜 거짓말로 간주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짓말의 8가지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가지는 아니고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하나, 그것이 여기 보면 이 기만을 행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 즉 진짜 거짓말로 간주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허위를 퍼뜨리겠다는 것 그 자체를 위한 순전히 기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해지고 거짓말에서 기쁨을 느끼며 허위 그 자체를 즐기는 이것이
여기에도 나와져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랭크퍼트는 이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해로운 것이라 언급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의식하며 추궁당하며 진실을 인정한다. 또한 그들은 진실을 꾸며내려 정교한 논리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다르다. 그들의 느낌을 근거로 삼아 거짓말을 내뱉는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김종배 평론가는 개소리들은 나의 느낌을 중시한다며 이러한 특징이 나르시즘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시즘이 뭔지 아시죠? 자기 애착적 증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개소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 돼갑니다. 어떤 진술이 참이고 거짓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안 두 가지가 있다.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과 기만하려는 노력 모두를 그만두는 것이다. 어떤 주장도 내세우기를 삼가해라. 상황이 어떠한지를 기술하려는 주장, 개소리라고 계속 주장해라. 무시를 하든지 개소리를 계속 공격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개소리가 많아졌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말하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사실 잘 모르는데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하면 왠지 좀 내가 무식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니까 자꾸 이제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고 뭐 이렇게 요즘 또 이제 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자꾸 물어요. 뭐 모르는데.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모르는데 자꾸 묻는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가 원천이다. 객관적 탐구라는 믿음이 약화되고 정확성이 진정성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것이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등치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제 숫자화 시켜버려요, 어떤 것들을. 그죠? 아주 아날로그적인 것들도, 뭐, 우리가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데, 뭐, 보통 뭐, 7가지 유형 분석을 한다거나, 뭐, 5가지로 이렇게 객관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주관적 생각을 객관화 시켜서 그것을 통계값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우리는 아주 만연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된 것들은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많은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확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류로 드러났다고 가정하면서도 우리 자신만은 확정적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옳은 기술과 틀린 기술이 모두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옴기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조금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허튼 소리, 헛소리, 엉터리, 실없는 소리, 허튼 수작, 허풍이죠. 허풍. 과장, 바보 같은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 사전적인 의미다. 헛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싶었으나 헛소리는 난센스라는 말과 차별화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개소리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자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자기가 옮기면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쟁이는 최소한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애인은 있다.
그래서 반면에 거짓말쟁이는 진리든 말든 개소리쟁이는 진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다음에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편리하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생각보다 엄격한 지적인 엄밀성과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 왜 조사할 때. 근데 개소리 탐지기 같은 것도 하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음주 측정하듯이 이렇게 갖다 대면 거짓말 농도 뭐 3.5 이상이면 뭐 면허 취소 한 달간 말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개소리 탐지기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왜? 서툴면 금세 들통이 나니까. 반면 개소리는 공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약간의 뻔뻔함만 있으면 된다. 들통이 나도 거짓말은 비난이 쏟아지지만 개소리는 으쓱하면 된다. 개소리에 대해서는 죽자고 덤벼들면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고 역공당한다. 와, 이 대박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죽자고 덤벼들면 그거는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개소리에 대해서 막 죽자고 성기를 내면 뭐 그만한 이야기 그렇게 죽자고 덤벼드냐라고 하면서 사람 쫀쫀한 사람 돼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은 책임에서 개소리가 자유롭다는 점을 깨닫고는 개소리의 무책임을 누리기 위해 말에서 진리치를 희석한다. 개소리로 돌파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와, 이게 그러니까 TV에 패널들 나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진실값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그냥 개소리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뱉어버리죠? 오히려 역정을 내버리면 돼요. 오히려 성질을 버럭 내버린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 이쪽에서는 저 사람이 뭐 꿀리는 게 있나 보다 이래 돼버리죠. 이 방법들을 제가 볼 때 정치인들 중에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죠?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강력하다. 트럼프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여기 관심 없다. 그죠? 재밌을 뿐이에요. 그냥 시원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개소리를 거짓이라고 폭로하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거짓말로 들통나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 진위 여부와 무관한 언어 게임이니까 팩트로 대응해도 뻔뻔한 개소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요즘도 보면 이제 그 장관들 청문회 한다고 막 그 팩트로 뭐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그냥 개소리로 계속 씻어부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개소리는 정치를 넘어 기업으로 확산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케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이제 우리가 워싱이라 그래서 약간 보면 이 프레임론이나 뭐 포지셔닝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무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착한 척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행위가 곧잘 일어나고 인터넷은 한마디로 개소리의 바다다. 인터넷은 개소리의 바다다.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짓거린다. 침묵을 모른다. 덕분에 말의 무책임성이 당연하다. 어떤 거짓말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소리다. 이게 이제 옮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개소리가 증가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논문 한 편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이제 개소리가 만연하느냐라는 것에서 정치와 종교가 입장이 같아졌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들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종교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죠? 예, 종교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종교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옛날에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SNS를 통해서 거의 다 거짓말이 들켜지죠. 그러니까 거짓말 쳐서 먹고 살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이 동병상련이라고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하죠.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교에서는 이데올로기를 갖다 써요. 정치 쪽에서 써먹던. 그리고 정치인들은 종교계에서 쓰면 편가르기 있죠. 편가르기. 요걸 가져다 씁니다. 갈라치기 한다 그러죠. 예를 들면 종교는 특성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불교나 기본 다 서로 다르다고 하지. 그것이 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가 아주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 곳곳에서 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체가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죠? 그 사람이 결국에 그것을 가져다 쓰죠. 정치 쪽에다.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교를 표방한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말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함석헌 선생님만큼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 보는데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다음 주에는 좀 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산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우리 다정한 선생님의 멋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 나는 그대를 나무라쏘이다. 물어도 대답도 않는 나무라쏘이다. 그대에겐 묵묵히 서 있음이 도리어 대답인 걸 나는 모르고 나무라쏘이다. 나는 그대를 비웃었소이다. 끄들어도 꼼짝도 못한다 비웃었소이다. 그대에겐 죽은 듯이 앉아있음이 도리어 표정인 걸 나는 모르고 비웃었소이다.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이다. 무릎에 올라가도 안아도 안 준다 의심했소이다. 그대에겐 내버려둠이 도리어 감추어 줌인 걸 나는 모르고 의심했소이다. 크신 그대, 높으신 그대, 무거운 그대, 은근한 그대, 나를 그대처럼 만드소서. 그대와 마주 앉게 하소서. 그대 속에 눕게 하소서. 이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멋지게 읽어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책하고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 데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개소리에 대하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몇 분 또 소감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잠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가급적 1분 이내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 김진철 선생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디 가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또 제 아는 지인분 중에서 몇 분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또 좋은 책을 해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들은 강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내용이
참 와닿았었고요. 그 뭐 정말 개소리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뭐랄까 자신의 분명한 그런 주장이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그 개소리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잘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동영 선생님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어려운 책을 이렇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개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인터넷상에 나오는 유튜브 그런 것들을 거의 이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진리값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게 너무 난무하니까 좀 답답한 것 같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SNS나 유튜브 이런 쪽으로 좀 걸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어느 정도는 좀 걸러주어야 좀 우리가 이 현상을 좀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휘둘리니까 특히 제 고향이 경북 북부 지방인데 가보면은 진짜 할머니들이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완전 세뇌시킨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에는 다정한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줬는데 번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했던 말 중에서 어떤 게 개소리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네, 못 찾겠더라고요. 트럼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믿었더니 그게 사실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가장 헛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인데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의견이 너무나도 분분해졌는데 책 중간에 나온 말이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서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의 적도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고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어렵지만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책을 한 32.4%밖에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삭막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걸 숫자화해서 한번 이야기 재밌을 것 같으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김 원장님 말씀하실래요? 네. 저는 어제도 개설을 했고 계속 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직원들하고 아침 조회하면서 또 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을 너희들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런 개소리가 정말 개소리다라는 것을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뻔한 사실을 알면서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제가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개소리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분별력이 자꾸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이 개소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도 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오늘 또 원장님 얘기를 듣고 조금은 한 2% 정도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달빛과 함께 춤을님 한 말씀 하실까요? 부럽습니다. 저는 1%입니다. 저는 개소리의 대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시하고 두 번째는 계속 공격하라 이거였었는데
이제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꾸 묻기 때문에 이제 아는 척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학생이 진정성으로 묘사된다 이랬는데 그 10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를 띄워서 그것만을 이제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그것만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제일 개소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광고에 대해서 뭐 영어에 광고를 한다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영어를 잘 알아서 광고를 할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면 좀 나을 텐데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 광고를 그냥 무조건 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묻는 것 그것만이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새 우리 저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죠? 뭐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시작하고 이 토론을 조금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다른 분들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좀 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은영 선생님. 네. 이제는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라 저는 한 30%도, 한 5%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유튜브를 많이 들으시고 막 하긴 한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를 듣고 개소리를 듣든 어떻든 간에 정치적 관심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계속 듣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자기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짓이 드러나. 그래서 개소리는 진리의 값과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아까 프레임 얘기도 들었고 또 정광훈 얘기도 들어서 좀 이해가 높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명생님 말씀하실래요? 네, 부족한데 제 얘기가 개소리가 아닌가 한번 뉘우쳐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예. 좋아요. 다음에 누가 안 하신 분이 정 교수님 말씀하실래요? 네. 다른 분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 저한테는 항상 흥미롭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계속 속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볼 것인가 저는 이제 크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라고 하는 구글이 내어놓은 어떤 통계화되고 객관화되고 어떤 검증된 데이터도 과연 진실값일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튜브 계속 듣다 보면 질려서 정말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은영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었고 생각하는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의문문을 이렇게 던지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남편한테 개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뭐랄까 허세가 너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어요. 네. 부럽습니다. 개소리를 이렇게 좀 듣는 가정이.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지금 안 하신 분이 다 하셨나? 보자. 혹시 한 말씀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세요. 오늘 개소리라고 해놨더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나중에 할게요. 선생님, 네. 네. 먼저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성근 제가- 선생님. 네. 제가 먼저 하고 그걸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최근에 저에게 웬 개소리냐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내가 개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이 책이 100%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몇 프로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거울 보면서 남편하고 아이 있으면 야, 나 오늘 전지현 닮은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정색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면서 뭐 좀 그런 것 같아라고 해줬던 게 진심이 아니라 이게 이 개소리에는 너그럽다고 했잖아요. 관용을 베풀고 그랬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는 게 한번 짖어보니까 반응이 좀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끼리라도 누군가가 개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개소리인 것 같아요 라고 지적을 좀 해주면 개소리를 의도적으로 하는 개소리가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하는 개소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개소리에는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성권 선생님. 저는 이 개소리 정말 그 책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어서 저번부터 그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내내 저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라고 할 수 없는 한 놈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듣고 있는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아마 공감을 해주리라고 믿어요. 얘는 30년 넘게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대학 어디 가서 개민교수 한 6개월 한 걸 맨날 써내요. 시집 이런 데다가. 지 경력에 고등학교 그 선생한 건 싹 빼버리고 지 이제 개민교수 한 6개월 했나 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려대학 개민교수 써내고 또 호도 대전보다 더 큰 거전이라고 쓰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 가지고 그래 나는 채소다 그래 가지고 호를 쪽팔려서 이제 채소하니까 쪽팔려서 거꾸로 이제 소채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소채인데 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식이 생각났어요. 잘난 척 뭐 하여튼 아는 척 이래 삼척동자짓거리 잘하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그동안 보여준 게 전부 개소리였구나. 내가 거기에 흥분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은 내가 어떤 놈이 김성곤이 그 새끼를 맨날 개소리 하는 놈이 아닌가 그 말 안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서 우리 모두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저는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받았는데 자신을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개소리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어쩌면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또다시 자기를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양가가 없으면 똥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맞는 말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양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는 예고해 드린 대로 함석헌 선생님의 수필전집 두 분의 수필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계 미래보고서나 이런 조금 또 이렇게 데이터 중심적인 책들을 또 그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멋진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